사실 중국이 힘들어지면 경제적으로 보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미국만큼이나 높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소비가 거의 탑이에요. 이 중국 소비를 그만큼 잃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 기업들도 다 쉽진 않겠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뭔가 밉지만 되게 떼려야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말씀하셨던 미국 경제 지금 어떻고 2024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미국을 가봤었고 최근에 최근에 예 이제 입국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이제 실리콘밸리를 다 돌아보고 왔거든요. 놀러 갔다 오셨나요? 탐방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래서 엔비디아도 가고 구글도 가고 뭐 이제 테슬라도 예전에 있었던 본사죠. 거기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많이 돌았던 것 같고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물가 이런 것들을 각각 점검을 해봤는데 미국 경제는 어쨌든 지금 지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표가 좋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월급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소비가 안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견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 정도 금리이면 경제가 다 침체로 갔었어요. 정상이었었는데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조하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건 쉽진 않다. 왜냐면 이제 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 받는 돈에 비해서 과연 구매력이 그 정도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미국 경제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연준에서도 1995년 사례를 들면서 그때도 이렇게 비슷했거든요. 금리를 올렸다가 일정 부분 금리를 내렸는데 경기가 연착륙한 한 번의 사례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거죠 도대체? 금리 인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연준이 우리한테 들려준 얘기는 똑같습니다.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다. 예. 하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는 조건도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냐면 물가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반 상품 물가가 있고 서비스업 물가가 있는데 연준이 얘기하기를 최근까지는 상품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됐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까지 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은 합격점이다. 그런데 서비스업 물가가 확실하게 추세를 잡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물가가 이번 달에 3.2 나왔고, 그죠? 지난달에 3.1 나왔고, 이런 식으로 원래 2%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떨어지지 않고 3% 초반에서 물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말씀 주신 가장 끈적끈적한 물가인 서비스업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서비스업 물가 핵심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조금 더 현 수준보다 안정이 되어야 사실은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예시해 준 건데 특히 이거에 대한 추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숫자로 이전에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3% 이내에 들어오는 게 추세를 형성하려면 석 달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석 달 이상 시간당 임금 전월 대비가 0.3 이내로 들어온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럼 상황이 어떠냐? 한 달 나왔어요.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에서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합격.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달 더 합격을 하면 빠르면 6월에도 가능한 건데 그 중간에 또 임금이 오르면 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시기를 연준도 시장도 못 받고 있지는 않고 다만 조건은 제시해줬다. 그래서 우리도 볼 때 연준이 꼭 어떻게 움직일 거다가 아니라 시간당 임금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미리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번 달에도 0.1인데 다음 달에도 혹시 뭐 그 안에 들었다면 6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연준도 지금 자기들도 몰라요. 그럼 말씀하신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시율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 위험함이 뭔가 시장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두 가지 결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오래 걸릴 것 같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우리가 심플하게 보면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요인들, 즉 문화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택근무. 그렇죠. 이전에 재택근무라는 건 사실 집에 가서 노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근무 형태 자체가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집에서 근무하면 그 사무실은 단순히 사무실이 비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식당, 커피숍, 미용실까지 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요 밑에도 상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게 공실이 많아지면 그 상가들도 매출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뀌어진 쇼핑 문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들이 지금 이제 백화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저도 이제 이번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을 봤는데 그게 이번에 없어져요. 그게 가장 랜드마크였는데 백화점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거기서 물건을 보고 아마존으로 질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에게는 여우짓을 하는 거죠. 저도 서점 가면 서점에서 보고 주문해요. 왜냐면 무겁거든. 예, 무겁고 싸고 10% 다 싸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고속도로 가보면 운송 트럭이 어마어마해요. 옛날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로마다 트럭이 행렬이에요. 전부 다 배달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쇼핑 문화가 바뀌었다. 세 번째는 미국은 여러분들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950까지 물건을 훔치게 되면 여기 기소를 못하는 법이 있어요. 경범죄 정도로 돼서. 그래서 좀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매장 돌아다닐 때마다 좀도둑을 봤을 정도니까. 여기도 있네. 훔치는 걸 보여요. 그냥 눈으로 쓱 보입니다. 그냥 비싼 물건은 아닌데 쓱 들고 나가는 게 너무 흔해요. 진짜?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성인이? 예, 다 큰 성인이. 다 성인이죠. 와. 그러면 이 커피 하나 훔치고 나가면 이 커피를 10개 팔아도 이게 본전이 안 나와요. 마진이 10%, 20%는 아닐 거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매장들 입장에서는 그 좀도둑들 때문에 이득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뭐 이럴 바엔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좀도둑들을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잡을 때 만약에 격투라도 벌어져서 그 좀도둑들이 다치게 되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950까지는 처벌도 쉽지 않은데 괜히 애 팔다리 이런 거 다치면 몇 천만 원씩 물어줘야 되니 사실 가드들도 이렇게 제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매장이 좀 안타깝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업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매장을 유지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지역이 오클랜드였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잘 되는 매장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 햄버거집이 인앤아웃이 오클랜드에서 공존해 있던데 이번에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가 좀도둑들 때문이고 그것들 때문에 종업원들 안전도 위협되다 보니까 없앨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좀도둑들이 인앤아웃에서 어떻게 이제 훔치는 것도 있고 강도짓도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 오클랜드 지역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특정 지역만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미국의 전부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의 일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본 거가 뭐 일부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미국에 살던 교민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고 놓치는 게 있으면 한번 또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을 또 반영하도록 할게요. 이사님의 전문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자주 가시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안 좋다고 많이 들리는 중국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도 몇 달 전에 갔다 오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거기도 자주 가고요. 일단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없으실 거고 장기간 안 좋을 거라는 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정도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건 요 정도인데 시장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만큼 올라오긴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 안 좋은 그걸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인대회가 있었어요. 전인대회에서 중국이 이번에 성장률 목표치 올해 5%를 제시를 했고 또 재정적자 즉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것도 3% 정도로 해서 야, 이 정도면 지난해하고 별로 다른 게 없잖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장률 목표치하고 재정적자를 이 정도만 하면 사실상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특별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야, 특별 국채가 뭔데? 일단 일반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게 차이가 뭐냐면 일반 국채는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정부 부채가 올라가요.
비율이. 근데 특별 국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금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의 부채를 높이지 않으면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구나. 그게 일단 1조 위안 일단 오래되고요. 거기에 지방과 관련된 국채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국채 발행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지만 쓰는 돈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쓰게 된다. 그래서 훨씬 그 이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제시한 5%와 지난해 제시한 5%가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를 실업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고용을 취업에 대한 목표를 얼마로 잡았냐면 1200만 명 내외로 잡았어요. 근데 이번엔 1200만 명 이상이에요. 이게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지난해 1200명 내외는 뭐냐면 달성해야 될 목표인데 이번에 1200만은 마지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시한 5%는 마지노가 5%인 거예요. 밑으로 깔아도 5%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라는 거고 지난해는 어떻게든 5%를 달성해봐요. 확 다르죠? 그래서 아마 올해의 경제는 중국 경제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지표로도 나타나요. 실제 상하이의 지하철 같은 경우 이용객이 코로나 수준으로 드디어 최근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동량이 확실히 늘어난 게 눈에 보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수준이야 코로나 이전 수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만큼 중국이 코로나 때 내상이 되게 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비행기에 이 어떤 그 좌석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전엔 텅 벼서 갔는데 지금은 차면서 가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중국 여행 간다는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중국, 대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대만 예전에 진짜 많이 갔거든요. 제가 맛집이랑 뭐 카카오톡에 보면 모 여행사가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우리나라 탑2 안에 드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 지난 연말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중국에 칭다오라고 있어요. 칭다오 있죠? 예, 아시죠? 청도라고 불리는 2박 3일이 17만 원인 거예요. 호텔하고 비행기 값 다 하고 뭐해서 그러면 아니 내가 비행기 끊어도 17만 원 제주도도 못 가는 비용인데 이게 2박 3일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안 갔던 거죠 사람들. 근데 요즘 최근에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 비행기가 많이 차는 모습들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지표 나왔잖아요. 중국의 소매 판매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안 좋은 건 맞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 확실히 중국이라는 게 옛날에 그 7명의 상무위원으로 해서 각각의 정치 계파가 견제하면서 정치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 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사실 장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은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중국, 미국 이길지도 모른다는 얘기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상장이 이토록 낮아진 이유랑 상자 발목을 뭐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단 우선적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있던 부동산 구조 조정이 너무 과했어요. 이게 정도를 지나쳐서 특히 중국의 정책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일단 잘 살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엔 공동부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성장 동력이 굉장히 꺾인 것도 제가 볼 때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참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지도부가 있었지만 이 지도부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잘했거든요. 모든 정치는 서로 견제하면 잘해요. 나쁜 짓을 못하니까. 근데 한 군데로 이게 뭔가 집중이 되면 추진력은 있는데 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권력을 한쪽으로 강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지금 계속해서 마찰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경제가 추가적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이 이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에 뭐 실수라든가 실수가 되게 많았죠. 네, 실제 공동부유라는 정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실수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동산과 관련된 구조조정도 제가 볼 땐 방법상으로는 너무 과했기 때문에 정책 실기였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무너졌었을 때 그걸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제가 볼 땐 미흡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가 현재 있는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소비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내 부동산 가격 다 빠지고 주시장 다 빠지는데 소비할 돈이 어디 있어요? 소비할 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다음 심리가 얼어붙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심리인데 그러면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소비가 살아나는 건데 정책의 심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정책적 실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건가요? 중국이요? 일부만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의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두 시장이 나눠져 있어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 정말 많이 빠졌죠. 약간씩은 거래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은 완전히 뭐 그냥 망이죠, 망.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구조 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세가 느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은 보여지고 있어요. 대도시 중심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의 대도시는 단순히 대도시가 아니라 이게 대학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중국의 대학교들, 우리가 알고 인류 대학교들은 이게 그 지역에 살면 할당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북경되면 북경 시민한테 할당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좀 상하이는 푸단대라든가 아니면 상하이 교통대가 있는데 여기 입학 정원의 대부분은 상하이 시민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사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호적제도든 후커우 제도라고 보통, 그죠? 호구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도시에 대한 어떤 주택 수요는 좀 있는 것 같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 대도시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면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이럴 때 뭔가 이제 증거금 비율을 낮춰주는. 중국은 이제 집을 살 때 증거금 비율이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되게 높아요. 중요한 건 두 채를 사고 세 채를 사서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마포에 있는 집을 팔고 여의도로 갈 때도 여전히 한 채인데 그런데도 증거금이 올라가요. 그럼 빚을 빌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놓고 봤었을 때 대도시 중심으로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는 스카이가 중국에는 북경대 어디 있죠? 북경, 칭화. 칭화. 예, 칭화대,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불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교.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민대라고 해서 런민대.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뭐 상하이 교통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순위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할당을 많이 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지역도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학교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대 할당이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죠. 오히려 지역 할당제가 지역 할당제. 좀 다르네요. 좀 안타깝지만 공부는 중국 애들이 더 많이 하는 건 확실해요.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하죠. 근데 중국도 그래요. 근데 중국은 이제 대학 가서도 열심히 좀 하고 한국은 조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칭화대 갔었을 때 칭화대가 이제 이공대 중심인데 한국에서 이제 포항공대를 다니다가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퇴를 고민하더라고요. 학교 못 따라가겠다. 너무 공부량이 많아서.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자, 그럼 무너진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닫혔으면 부동산이 해결이 돼야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내가 간을 다쳤는데 간을 해결해 올라오는 거지 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올리자가 아니라 최소한 더 하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조조정. 우리가 많이 골맞으면 수술을 해야죠. 잘라내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하고 연착륙 시키느냐에 따라서 회복세가 빨라질 거냐 아닐 거냐 여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 아프면 여기를 과감하게 수술을 빨리 하면은 빨리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부하고 달려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 위험하다. 한데 작년보다 지금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는 또 차이나 피크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고 요즘에 만약에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나 피크론이라는 게 결국 이전만 못하다라는 건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견들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럼 이제 예전에 미국이 2등을 죽이려고 했었던 투데키데스의 함정 보통 얘기해서 미국의 GDP의 40%까지 올라가면 그래서 소련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일본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은 중국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저도 거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중국이 이전보다 활기를 잃어가고 이전보다 이렇게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조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련하고 일본의 사례가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옛날에 일본이나 소련은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미국이 소련에 뭐 파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일본이 시장이 커봐야 1억 명인데 얼마나 컸겠어요. 물건 팔 게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면 애플이 무너져요. 아이폰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데가 거기 아닌가요? 테슬라도 제일 많이 팔고 있죠. 코카콜라 누가 제일 많이 먹고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누가 먹고 있을까요? 나이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 상하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단절이 되면 미국은 온전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좀 다치겠죠. 예, 미국도 많이 다치겠죠. 일단 미국 기업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확실히 첨단 기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가져가려는 노력들이 확실히 있는데 아주 싸구려 물품들, 저가 물품들, 요건 미국이 생산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국도 가보셨겠지만 미국의 웬만한 마트에 있는 저가 물건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지 아니면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만든다? 마스크 같은 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처음엔 완전한 무역 갈등으로 가다가 요즘 기술 갈등으로 조금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요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애들이 요즘 여우짓을 되게 많이 해서 예전에는 미중 간의 갈등되면은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니까 미국이 중국 물건을 더 안 쓰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들이 공장을 많이 지어요. 근데 본인 이름은 안 지어요. 멕시코 공장인 것처럼 해서 쿠션 쳐서 두 쿠션 쳐보면 중국 기업인데 아닌 것처럼 많이 해요. 요게 데이터도 나와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미국이 예전에 이제 일본이든 다른 나라들을 어쨌든 치고 올라오면 견제하기 위해서 죽여도 됐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패권 전쟁이 이제 끝날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좀 중국을 어떻게 좀 견제할까요? 무너뜨릴까요? 국방 가지고 이제 견제를 되게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AI라든가 이런 게 방위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견제는 특히 이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전기차 말고도 지금 조선이나 바이오라든가 여러 산업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단순히 중국을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유럽 애들도 만약에 중국 거를 쓰게 되면 니들도 못 들어오는 식으로 우회적 규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도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나쁠 게 별로 없죠. 그 자리를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우리한테 피해가 주는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수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중국이 이번 위기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세계 1위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혹시나 그럼 미국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자본주의를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독재라는 체제가 사실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이겼던 사례도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나름대로 위상은 있겠지만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양국을 가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을 하는데 전기차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되게 좋잖아요.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중국에서 안 썼죠.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그럼 그거는 공정무역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거 갖다 놓고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 게 안 좋아서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죠. 그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걔들이 그런 거 가져오면 우리 무조건 받아줘야 되나요? 저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중 정서가 그러니까요. 워낙 심하잖아요. 이게 반중 정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뭔가 공정 경쟁을 하고 자 같이 만들어서 공정했는데 내가 실력이 딸리다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들은 국가에서 밀어주고 불공정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마치 국가 스탠드든처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어디 가서 불이익 받으면은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어이가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자국의 산업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니까 결국은 제재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반중 정서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에는 어떤 일이 좀 닥칠까요? 사실은 중국에 뭐 관세를 60% 먹인다 아니면 그런 얘기 했었죠. 앞으로 4, 5년간에 걸쳐서 중국 물건 아예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왜냐면 일단 미국이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안 쓰면 대체 국가가 없잖아요. 그죠?
생필품들 같은 경우 그런 메시지를 뭐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주류 어떤 그 분석들을 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렇게 세게 해서 결국은 딜을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원래 내가 먼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서로 딜할 때 내가 세게 해야 양보할 때 야 100원 내놔. 그게 진짜 100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딜하면서 야 난 50원만 받을게. 사실은 50원이 연봉으로 달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20% 얘기하면서 사실 10% 정도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제 트럼프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되고 나름대로 내 이득이 된다면 충분히 딜을 할 거고 그 딜의 가장 큰 조건 내가 먼저 세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60%를 먹일지 여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보통 뭐 이제 미국과 연합으로 뭐 한미일 얘기 많이 하고 그 대립되는 구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많이 묶잖아요. 이미 묶였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되게 좋은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산 무기를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엄청나게 원유라든가 가스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서로 공생관계로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러시아, 중국과 북한 이런 쪽, 거기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 이제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고 인도는 여기저기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혹시나 좀 다른 나라랑 어떤 나라랑 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할까요? 한국이나 일본이랑 왜냐면 사실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있으면 북한과 한국, 일본이 있으면 북한과 친하게 지낸다 해서 중국에게 크게 득될 것들은 별로 많진 않잖아요. 중국은 이제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좀 이게 얘들이 뼈아픈 게 있는데 중국 역사 중에서 300년 이상 국가가 한 번도 없어요. 은주 주친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국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가 찢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소련이 찢어진 데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이 있어요. 결국 구소련이 옛날에 한두 지역씩 민주화되면서 완전히 와르르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50개가 넘는 민족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접경 국가에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없어야 돼요. 자본주의 국가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중국 위에는 몽고하고 러시아가 있고요. 그렇죠? 옆에는 히말라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밑에는 베트남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자기 주변 국가의 공산국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통일이 돼서 우리랑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 처음으로 접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걸 알고 여러 나라들한테 튕길 수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니네 나 없으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잘해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북한의 공장이라든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다거나 그런 식의 지원은 그런 지원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질적,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아까 전에 이사님 말씀은 위험하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정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더 힘들어지게 되면 동북아시아나 전 세계 국가들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중국이 힘들어지면 경제적으로 보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미국만큼이나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소비가 거의 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 소비를 그만큼 잃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 기업들도 다 쉽지는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휴대폰 팔고 있지만 거기에 들은 반도체는 다 한국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휴대폰에 안 팔면 우리 반도체는 좋을 거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뭔가 밉지만 되게 떼려야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이제 반중 정서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막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서도 중국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면 조회수가 높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무너지면 한국도 그렇죠. 영향을 크게 받아버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쟤네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꿈이지만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명품 기업들도 지금 다 중국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면 제일 영향을 받는데 일본, 유럽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이 제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아마 독일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이 저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패권은 러시아한테 넘겼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또 중국에 기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독일이 많이 어려졌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역학적으로 많이 연결돼 있어요.
자, 한국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2024년.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삶도 팍팍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안 좋은 것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약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의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밖에 없는 국가인데 일단 사람이 안 태어나고 있으니 이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국가를 이끌어왔던 데 따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뭔가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고 계시는 배터리도, 이 배터리가 2차 전지도 우리 기업들이 지난 10몇 년도 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에 온 줄 아십니까? 바이오는 안 그랬었나요? 바이오도 1, 2년 이게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이상 정말 돈이 안 돼도 힘들어도 계속 꾸준히 했었던 거, 반도체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참 꾸준하게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게 조금 약간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는 따질 거 없고 일단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워라밸 찾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워라밸 찾으면서 1등 할 생각은 어디 가서 하질 말아야죠. 한국이 잘 될 거다, 세계 1위가 될 거다, 워라밸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를 갈아 넣어야 가능한 거예요. 다만 내가 거기에 갈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엄청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급부로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제가 지금도 미국을 가보고 아니면 대만을 가보면 여전히 걔네는 뼈를 갈아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5시에 퇴근하고 워라밸 찾으면서 걔들하고 경쟁한다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미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훌륭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화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굳이 의대를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대를 참 많이 갔었고, 맞아. 그 다음에 공대 선호가 되게 됐었고, 네. 사실 참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제가 갔던 그 정도 점수였으면 웬만한 의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안 갔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의대만 가잖아요. 물론 의대 가는 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고 이유는 분명하지만 사실은 의대만큼이나 공대를 무조건 내가 가야지. 그죠? 그걸 가가지고 기술력을 뭔가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치는 사람이 늘어날 때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뭐 이게 뭐 주식 얘기는 할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안정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살아보니 안정을 추구하면 안정이 안 와요. 치열해야 안정이 오더라는 얘기죠. 지나보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이 됐던 것 같아요. 남들이 그쪽으로 갈 때 다 그쪽으로 가면 그쪽이 좋았던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라밸을 꿈꾸면서 성장을 바라면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안정을 바라면 도둑놈이죠. 그거는 그죠? 뭐 네, 바람직한 맞습니다. 거겠지만 저는 땀 흘린 만큼 돈 버는 걸 좋아하지 하지도 않았는데 돈 번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냅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 제껴요. 그죠? 너 딴 데 가서 놀아. 그죠?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린 것만큼 또 어느 정도는 갈아 넣는 것도 좋아요.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저는 워라밸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개인의 가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대신에 워라밸 하면서 부자 소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면 그거는 안 맞는 이치 안 맞죠. 안 맞아요. 갈아 넣는 사람은 고생하는데 그 사람은 딱 하나 있죠. 부모님 잘 만나면 금수저는 가능하겠죠. 자, 한국의 좀 주요 섹터만 좀 여쭤보는 건데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반도체 섹터는 섹터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HBM을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는 치고 올랐고 삼성전자 굉장히 재미없죠. 결국은 삼성전자도 나중에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언제 잘할 거냐는 우리가 먼저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삼성전자가 발표를 할 때 우리도 엔비디아에 들어갑니다라는 발표 나올 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저는 진짜가 아니겠느냐.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왜냐면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HBM 들어가, 엔비디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일 보증수표인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굳이 못하고 있는 기업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는요? 뭉뚱그려서 놓고 보면 차는 길게 보면 여전히 좋아지는 쪽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자동차가 이제 아주 길게 들어가서 좋았던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제약바이오는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확실히 옛날에 우리가 한미 약품에서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스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고 그 신약 개발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저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역량이 있는 진짜 백의 기업들은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CMO라고 불리는, 즉 미국이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하잖아요. 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저는 큰 폭의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은지만 힌트만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이 5천만 원이 어떤 돈이냐에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주식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AI를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공부해야 될 거면 AI의 발전이에요. 얘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 흐름만 잘 보면 생각보다 흐름 타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딱 현상만 놓고 봐서 HBM만 해야 됩니다, 뭐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북만 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있으면 저는 잘 찾아서 투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 그 밸류업 프로그램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법이에요. 이 상법이 혹시 개정되면 지금 돈 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뉘어질 거예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꾸준히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주식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시장에 대응하면 좀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매크로는 아닙니다. 각국의 정책,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제 정권이 미국 같은 경우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바뀌는 방향에 따라서 그 정권이 추구하는 산업의 어떤 지향점이 어디냐, 일단 정부가 밀어주면 크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편승을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게 올 여름부터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 나오겠죠. 지지율이 나와서 뭐 박빙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거기에 편승하셔서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 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실 거라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확실히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현지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예. 왜냐면 이게 현지에 가보셨잖아요. 선거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선거 방식 자체가 뭐 특정 주를 내가 이기면 거기는 표를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도 박빙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약간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기도 하지만 잘 모른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이든은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대안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좀 트럼프가 아니라 공화당에서 멀쩡한 사람이 나왔으면 제가 볼 때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대안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어느 분이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이사님과는 또 다음 이제 2분기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선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